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주에 있는 여러 별들의 항성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의 그 시간 경과에 따른 내부 구조의 변화, 이런 분야는 항성 진화 분야의 그 폴리드롭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쪽 분야 학자들이 많이 그 연구되었던 부분인데, 천문학자의 관점에서는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원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소하고 헬륨입니다. 수소가 대략 75%, 헬륨 25%. 그러니까 수소하고 헬륨으로서 대부분 별이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문학자의 관점에서는 수소와 헬륨 이외의 나머지 90가지 원소는 다 동일하게 그냥 메탈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주 특이한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이른바 천문학자의 주기율표인데, 여기서는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수소하고 헬륨, 소위 말해서 빅뱅 당시에 생긴 수소와 헬륨만이 중요하고, 항성 진화의 관점, 우주 물질 관점에서 수소하고 헬륨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메탈로 치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성간물질에서 인터스텔라 미디엄이죠. 성간물질이 중력 수축을 해서 초기 항성이 형성이 되고, 이른바 프로토플래네타리 네뷸라를 하죠. 그러한 그 거대한 가스 구름 덩어리에서 수천 개의 항성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런 항성들의 일생에 나가는 그 운명은 질량이 결정을 합니다. 초기 질량. 지난 시간에 우주 전체의 운명도 밀도가 운명이라고 그랬죠. 우주 전체의 운명도 밀도가 결정을 하고, 개별 항성의 운명도, 소위 말해서 일생에 나아가는 여러 가지 그 구조적 변화도 밀도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그 원시 항성의 밀도에 따라서, 소위 말 질량이죠. 원시 항성의 질량에 따라서 별들의 마지막 상태가 달라집니다. 태양 질량의 수십 배 정도 되면 마지막에서는 블랙홀이 되죠. 그리고 수배 정도 되면 중성자성이 되죠. 그리고 태양 질량의 1.4배 이하인 경우, 이른바 찬드라세카르 질량 한계 이하의 별들은 모두 다 백석 외성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태양도 1.43 태양 질량보다 적기 때문에 마지막 상태는 화이트 드래프트가 되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프로토 플래네타리 디스크가 보이는데, 여기 오리온 자리에서 나온 거 유명한 거죠. 요거의 까만 부분이 가운데 밝은 부분이 핵융합이 일어나는 별이 형성이 되고, 둘레 까만 부분에서 행성 시스템이 출현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는 그림은 슈퍼노바 1987A에 있는 최근의 자료들이죠. 그리고 별들의 그 마지막 스테이지, 소위 말해서 백석 외성으로 가기 그 전 단계는 레드 자이언트, 적석 거성이 되는데, 적석 거성인 경우에는 외곽에 있는 가스들을 항성풍, 소위 말해서 슈퍼 윈드, 거대한 항성풍으로서 외곽 가스를 다 분출하고 코어만 남는 것이 백석 외성이 되죠. 그 중간 단계가 바로 플래네타리 네뷸라, 소위 말해서 성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별을 크게 보면 성간물질에서 중력 수축을 해서 별의 일생의 가장 90%를 차지하는 기간 동안이 소위 말해서 주계열성이 되는 거죠. 지금 밤하늘에 있는 별의 90%는 주계열성들 별입니다. 왜냐하면 별이 일생 동안 머무는 가장 긴 시간은 주계열성을 머물죠. 태양 같은 질량의 별도 주계열성 상태로 대략 100억 년 정도 머문다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외곽 셀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별이 갑자기 외곽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면 급격하게 반지름이 커지는 거죠. 반지름이 커지니까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온도가 식으면서 붉은색을 띤 거대한 별이 되는 거죠. 심지어 태양 크기의 10만 배 되는 별도 있죠. 이런 별들을 붉은 큰 별이라 해서 레드 자이언트라고 그러죠. 레드 자이언트가 외곽 가스를 분출하는 그 과정에서 보이는 것이 플래네타리 네뷸라. 옛날에 이제 만원경 성능이 좋지 않을 때 이것이 꼭 목성형 행성처럼 보여서 행성 타입의
성운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별은 핵융합을 멈추고 전자축대 상태로 있는 것이 백석 외성 상태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전부 다 핵융합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별 내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과정이 PP 체인, CNO 사이클, 3알파 프로세서 이런 많은 핵융합 과정을 거치면 별 속에서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합성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누클레어 신세시스가 일어나면서 우주에 많은 헤비 메탈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쪽에 보시면 그런 수소하고 헬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죠. 근데 수소를 1이라 봤을 때 산소나 네온 이런 종류는 거의 한 1000분의 1 정도 떨어지죠. 그러나 이것도 상당히 다른 원소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죠. 예. 이러한 상대적인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지는가를 이해하는 데는 핵융합 과정에서 알파 파티클이 첨가되는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기율표는 우리가 참 특이한 주기율표인데 92가지 원소의 기원을 설명하는 주기율표입니다. 이거 보시면 하얀 2개 수소하고 헬륨은 빅뱅 당시에 생긴 거죠. 소위 말해서 퍼스트 3미니트, 태초의 3분간에 헬륨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그 후에 나머지 대부분은 별 속에서 핵융합 과정에서 합성되는 거죠. 이쪽에 보시면 점으로 표시된 것이 슈퍼노바에서 합성된 건데 주기율표의 거의 반 정도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들이 슈퍼노바 과정에서 별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수초 내에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 과정들을 우리가 그 항성의 전체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폴리트룹이라는 모델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폴리트룹 모델은 항성 진화에 있어서 지난 100년 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 도표를 같이 설명드리고 전체를 이렇게 쭉 이해하시면 여러 타입의 항성들이 어떻게 진화하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러한 직사각형을 그리시고 이 X축은 뭐가 되느냐면 상용 노후 값을 취한 항성의 센터의 온도가 됩니다. 켈빈 온도로 표시한 온도가 되고 Y축은 항성의 밀도인데 노후 값을 취한 항성 센터의 밀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램 퍼 세제곱이 되죠. 이런 과정에서 Y축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쪽이 2, 4, 6, 8. 별을 구성하고 있는 이 밀도가 노후를 취했기 때문에 이 같으면 물의 밀도의 100배가 되는 거죠. 물의 밀도의 100배, 10,000배, 100,000배, 1억 배, 100억 배까지 존재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백석외성 같은 경우는 밀도가 물의 밀도의 100,000배나 됩니다. 중성자성 같은 거는 한 스푼을 떠면 1억 톤이 나간다 그러죠. 그래서 밀도가 별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로그를 값을 지었습니다. X축은 온도인데 별을 구성하고 있는 온도는 대략 어떤 양상으로 되어 있냐 하면 지수를 로그를 취했습니다. 6, 7, 8, 9, 10. 로그 상용 노후를 취했기 때문에 6은 100만 도가 되죠. 7은 1000만 도, 8은 1억 도, 9는 10억 도, 10은 100억 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주 전체에서 이 온도 스펙트럼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주 전체에서 별을 관계되는 온도의 범위는 대략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 1000만 도 이상이 되죠. 그래서 100만 도에서 거의 100억 도 영역이 항성 내부의 물리를 다루는 온도 영역입니다. 밀도도 물의 밀도의 100배에서부터 100억 배까지 존재하는 거.
그러나 우주 전체 빅뱅 초기로 보면 이거보다 더 극한적인 상황들이 있죠. 예. 이러한 좌표를 설정하고 전체 항성 내부에 있는 밀도하고 온도 관계를 연력학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예. 예.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기준선을 그리면 예, 일단 그림을 그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 점선에 평행되게끔 하나의 직선을 그리면 이런 평행선을 그릴 수 있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별을 구성하고 있는 그 밀도하고 온도 사이에 다양한 상태들을 한꺼번에 도식화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온도하고 밀도 관점에서 별 내부는 4가지 상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쪽은 이상기체입니다. 이상기체의 상태고 밀도하고 온도지만은 이쪽에서 중요한 물리 변수는 압력입니다. 이 경우는 압력은 프레셔는 어떤 상수의 밀도에 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합니다. 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전자 축태 영역입니다. 전자 축태 영역의 압력은 어떤 비례 상수의 뭐에 비례하냐? 밀도에 비례합니다. 밀도의 3분의 5성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영역은 상대론적 축태 영역인데 이 영역에서는 압력이 어떤 비례 상수의 밀도의 3분의 4성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영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 영역은 복삽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복삽이 지배하는 영역이고 이쪽에서는 압력은 3분의 1 AT 온도의 4성 스테판 볼츠만 공식이죠. 이렇게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밀도하고 압력 간의 관계가 별의 내부에 진화해서 아주 핵심적인 변수가 됩니다. 이러한 4개의 상한 중에 별이 안정한 상태는 이상기체 영역이 됩니다. 이상기체 영역에서는 별이 안정 모드고 이러한 4개의 영역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핵융합이 일어나는 몇 가지 양상을 설명을 드리면 이걸 일단 지우고 핵융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융합이 일어나는 부위는 이 밀도하고 온도 관계에 있어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부위는 첫 번째 이러한 영역에서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여기 하나의 밴드 폭이 좁지만은 이러한 조건을 맞는 밀도하고 온도 밴드 속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이쪽에서도 이렇게 나눠서 이 앞쪽 부분에 일어나는 핵융합은 PP 체인이라고 합니다. 프로톤 리액션 체인이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일어나는 것이 CNO 사이클이라고 하죠. 예, CNO 사이클. 2개 다 핵융합 과정입니다. 이 핵융합은 전부 다 수소, 프로톤, 양성자가 융합을 해서 헬륨 원자를 만드는, 헬륨 핵을 만드는 과정이죠. 알파 파티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핵융합은 이렇게 기울기가 상당히 달라지죠. 가파라지면서 이쪽 영역은 그 유명한 3알파 프로세스입니다. 3알파 프로세스에서는 바로 헬륨이 융합을 해서 카본을 만들어냅니다. 탄소를 만드는 핵융합이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 대략 10억 도 정도부터 해갖고 일어나는 이쪽 영역에서는 어떻게 10억 도 오더가 되죠. 10억 도 오더 이상 되면 예를 들면 59억 도 정도 되면 포톤에서 일렉트론하고 안티일렉트론을 상생성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이쪽은 불안정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포톤에서 일렉트론하고 안티일렉트론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광자에서
예, 이쪽은 불안정합니다. 이 영역에 해당이 되면 별이 붕괴가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영역 부분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이런 핵융합이 일어나죠. 요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핵융합이 가파른 두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별 내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핵융합은 PP 체인, 시에노사이클, 3알파 프로세스, 그리고 카본 핵융합. 그럼 이쪽은 뭐냐 하면 질량수 16인 산소 핵융합이 되죠. 그리고 이쪽 마지막 이 핵융합은 뭐냐 하면 원소 번호 14번인 그 질량수 28인 실리콘 핵융합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핵융합이죠. 실리콘 핵융합이 일어나고 마지막 핵융합이 일어나서 최종 별 내부가 이른바 그 별 내부 코어가 전부 다 철로 바뀐 경우는 철 다음으로는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고 스탑이 되죠. 수포노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되면 이쪽에서는 철이 붕괴가 되면서 불안정한 영역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핵융합은 PP 체인, 시에노사이클, 3알파 프로세서, 카본 핵융합, 산소 핵융합, 실리콘 핵융합 이렇게 5가지 큰 핵융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융합을 두 가지 예가 우리 태양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PP 체인하고 3알파 프로세스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이러한 영역 속에서 별이 존재할 수 있는 항성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예, 별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가운데 요 경계선이 백석위성의 그 질량 한계를 주는 찬드라세카르 질량 한계가 되고 우리 태양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 질량이 1.4배 태양 질량이니까 요거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은 운명이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가서 온도가 1억 도 이상 되면 중심 1억 도 이상이 되면 3알파 프로세스를 거치다가 이렇게 돼서 백석외성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원 솔라 매스의 항성들이 갖는 운명이죠. 자, 이 과정에서도 벌써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태양은 이쪽에 있죠.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지금 어디냐 하면 PP 체인을 하고 있는 거죠. PP 양성자 핵융합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태양이 레드 자이언트가 되면 이쪽에서는 3알파 프로세스에서 헬륨에서 카본이 만들어지는 핵융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 실리콘 카본까지 몬가고 태양은 마지막에서는 코어는 전부 다 대부분 코어는 카본, 탄소로 바뀌진 상태에서 백석외성, 외로운 백석외성이 되는 거죠. 이까지 온도하고 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카본 핵융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태양은. 자, 그 다음에 태양보다 모든 것이 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양의 예를 들면 10분의 1 되는 질량의 별의 운명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대략 이렇게 갈 수 있죠. 이렇게 간다고 봐야죠. 3알파까지 못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별은 핵융합은 하죠. PP 체인의 핵융합은 하고 3알파까지 못 가죠. 이게 0.1 솔라매스의 항성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보다 더 적은 요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는 인계의 질량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미니멈 질량인데 이것이 대략 태양 질량의 8%, 태양 질량의 0.08 질량 정도가 되면 그보다 적으면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별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어떤 질량이나 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양 질량의 8%보다 커야 그보다 더 무거워야 핵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8%보다 적을 경우에는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아서 별이 되지 않죠. 그래서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갈석외성이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상하는 어떻게 되냐면 질량 상하는 예를 들면 태양 질량의 10배 되는 별은 어떤 운명을 갖느냐 하면 쭉 올라가면서 시에노사이클을 겪죠. PP 체인이 아니고 시에노사이클이라는 핵융합을 하죠. 그리고 3알파 프로세스의 핵융합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온도하고 압력이 계속 올라가서 이쪽에서 핵융합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서 카본 핵융합을 하죠. 카본 핵융합을 해서 옥시전도 만들고 쭉 가죠. 이런 별은 최종 어디 가서 붕괴가 되느냐 하면 바로 이쪽에서 슈퍼노바 현상이 일으키죠. 슈퍼노바 현상은 철에서 헬륨 알파 파티클하고 중성자, 예를 들면 이게 56번 질량수니까 13개의 헬륨 알파 파티클이 나오고 4개 중성자가 나오고 이 반응으로 하죠. 그래서 마지막 태양 질량이 10배쯤 되는 별은 이 5개 핵융합을 다 거치고 마지막에 붕괴가 되는데 그때 코어는 철로 다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태양 질량이 100배 되는 별은 어떤 운명을 갖느냐 하면 자, 쭉 한번 보세요. 100배 되는 별은 쭉 가다가 바로 이쪽에서 대략 90도 영역 되는 수십도 온도 되는 영역에서 포톤이 일렉트론, 안티일렉트론 상생성에 의해서 입자 개수의 균형이 깨지면서 별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이까지 뭔가죠. 그래서 이거는 태양 질량의 100배, 태양 질량의 100배 이상 되는 별들은 요즘 발견되긴 하는데 상당히 어렵죠. 찾기가. 그 다음에 이건 태양 질량의 10배 되는 별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별의 질량에 상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 질량의 200배 이상 되는 별들은 드물죠. 없죠, 거의. 이렇게 떠져서만 붕괴가 되죠. 그래서 이게 태양 질량, 별을 만드는 질량의 상한, 맥시멈 상한선이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간단한 물리로 유추할 수 있죠. 왜 태양 질량의 200배, 500배 이래 되는 별이 없느냐 하면 별을 만드는 것이 눈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눈송이를 이렇게 뭉칠 때 이게 뭉치는 힘은 중력인데 덩어리가 크면 중력이 크니까 복사 에너지가 많이 나오죠. 핵융합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복사 에너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눈송이가 사랑눈처럼 뭉쳐지지 않고 붕괴가 되는 거죠. 복사압이 커서 이 영역에서는 별이 형성되지 않죠. 자, 이쪽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몇 가지 핵융합을 이쪽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PP 체인, 프로톤 충돌입니다. 이쪽에서는 3가지 프로세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성자와 양성자가 만나서 디트론이 되고 포지트론을 내고 뉴트론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중양성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중양성자. 소위 말 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베타 붕괴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베타 붕괴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고 포지트론이 나오고 뉴트론이 나오는 요 과정이죠. 요 과정이 일어나서 요 수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양성자 하나하고 또 양성자 하나가 충돌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헬륨 동위 원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포톤이 나오죠. 감마레이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 헬륨 동위 원소 2개가 핵융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알파 파티클이 나오고 그리고 또 양성자 2개가 그냥 남게 되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100억 번 충돌해서 하나 생긴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 과정이 거의 100억 년이 걸립니다.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려면. 그래서 우리가 별의 수명이 그렇게 긴 것, 태양 질량의 별의 주계열성의 수명이 100억 년 정도 걸리는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프로세스가 100억 년에 한 번 일어난다고 보면 되죠. 예, 그러면 100억 개 있으면 1년에 한 번 일어나죠, 이 현상이. 그래서 이쪽이 병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은 천천히 오랫동안 진화하죠. 만약 이 프로세스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10억 년 만에 막 일어나는 현상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10배만 더 빨라진다 해도 우리 태양의 수명이 10억 년, 수십억 년, 10억 년 정도 되어버리면 지구에서 생명체가 고동 생명체 진화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것이 이 PP 체인의 첫 번째 프로세스 이것이 100억 번 충돌해서 하나 일어난 이 확률 때문에 우리 태양은 굉장히 긴 수명을 갖게 된 거죠. 주계열 상태에서. 주계열 상태에서 긴 수명을 간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별의 크기가 일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주위에 솔라 시스템에 행성들이 있을 때는 생명 출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태양이 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바로 이 프로세스입니다. 이 세 가지 프로세스가 일어나고 있고, 태양보다 무거운 별은 초기 질량이 태양보다 무거울 경우는 출발부터 시에노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시에노 사이클은 말 그대로 카본,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하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과정은 핵융합, 별 속에서 핵융합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에노 사이클은 우리가 베타 붕괴라는 현상이 별 전체 물리에서 중요도를 느껴볼 수 있는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시에노 사이클은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볼 수 있어요. 여기 사이클이니까 시에노 사이클. 예. 시작은 카본, 이렇게 됩니다. 탄소, 질소, 탄소, 질소, 산소, 질소, 이렇게 해서 이게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순환을 이렇게 하면서 사이클을 도는데, 이쪽에 이제 공급해주는 게 양성자죠. 이쪽에도 양성자가 공급해주고, 이쪽도 양성자가 공급해주고, 예, 이쪽도 양성자가 공급해줍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해보면, 이쪽에 질량수 13, 예, 14, 15, 15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질량수 13 카본에 10이죠. 예. 카본이 질량수 12 카본에 양성자 하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질량수 13인 질소가 되고, 예, 감마레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것은 질량수 13이 동위원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3은 카본이 되고 양전자가 나오고 뉴트론이 나오죠. 그 다음 여기도 이때 나온 13번 카본, 이 동위원소죠. 13번 카본하고 수소, 양성자가 결합을 하면서 15번 질소가 되고 포톤이 나오죠. 그리고 15번 질소에 생긴 15번 질소에 양성자가 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15번 산소가 됩니다. 동위원소죠. 16분대가 정상인데 15번이니까 동위원소가 됩니다. 동위원소가 되고 이 과정에서도 감마레이가 나오죠. 자, 우리가 별의 핵융합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전자기파, 전자기 웨이브가 나오는데 그래서 감마레이 형태로 아주 하이 에너지 전자기파가 다 나오죠. 그 과정에서도 중성 미자도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15번 산소가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붕괴가 됩니다. 방사선 붕괴를 하면서 15번 질소가 되고 양전자가 나오고 뉴트론가 나오죠. 그 다음에 15번 질소, 여기서 말하는 15번 질소에 양성자가 하나 더 갖다 붙여주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잘 보세요. 12번 카본이 나오고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알파 파티클이 하나 나옵니다. 자, 여기서 결론입니다. 이 사이클을 돌렸더니 알파 파티클, 헬륨 원자핵이 하나 생기죠. 들어가는 거는 수소 하나, 양성자 하나, 양성자 둘, 양성자 셋, 양성자 4개가 들어가서 알파 파티클 하나 나오죠. 여기서 소위 말해서 탄소하고 질소하고 산소는 촉매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시에노 사이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별 속의 핵융합이라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핵융합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이 에너지 광자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뉴트리노 중성 미자가 나오는 거죠. 예, 중성 미자가 나오고 이런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태양보다 무거운 별에서는 출발부터 시에노 사이클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태양 질량 10배 되는 별이 가면 수천만 도가 넘어가면 막바로 핵융합이 나는데 이때는 시에노 사이클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는 태양 질량 부근에서는 PP 체인, 여기서 그냥 PP 체인 핵융합이 일어나고 이쪽에서는 시에노 사이클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우리 태양을 따라가 봅시다. 태양을 쭉 따라가면
이쪽에서 자, 온도가 1억도, 대략 1억도죠. 1억도쯤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3알파 프로세스가 일어납니다. 태양이 맞이하는 두 번째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이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태양은 레드 자이언트, 엄청나게 큰 별이 됩니다. 예를 들면 3, 40억 년 후에 우리 태양은 점점 커지면서 레드 자이언트가 되면 우리 지구도 태양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핵융합을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구의 운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태양의 핵융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태양이 중심 온도가 1억도쯤 되면 두 번째 핵융합을 합니다. 예. 주계열성을 벗어나서 지금부터 50억 년 이후부터 쭉 되겠죠. 예. 주계열성을 벗어나서 만나는 것이 3알파 프로세스입니다. 3알파 프로세스는 3알파 프로세스를 요 위에다 간단히 적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핵융합을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PP 체인, 양성자 충돌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 지금 우리 태양이 그렇게 있죠. 우리나라 전력의 38%가 원자력입니다. 예. 그 원자력이 결국은 핵융합이죠. 핵분열이죠, 원자력은. 근데 별이 타는 원리는 핵융합입니다. 우리 태양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쏘아봤는데 그 태양 에너지의 거의 90%가 PP체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태양이 지금은 1500만 도, 중심 온도가 1500만 도 정도 되지만은 앞으로 레드 자이언트쯤 되면 태양의 중심 온도는 1억 도를 넘어가게 됩니다. 1억 도 정도 되면 바로 3알파 프로세스라는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자, 3알파 프로세스는 어떤 과정이냐 하면 알파 파티클이 세 개가 모여서 카본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알파 파티클이 헬륨이죠. 4번 질량수 4 헬륨이 두 개가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베릴륨이 됩니다. 질량수 8인 베릴륨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은 애석하게도 베릴륨이 합성되자마자 곧장 다시 붕괴가 됩니다. 평형 상태로 그대로 가버립니다. 생기자마자 얼마나 빨리 갔냐면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성 초 만에 합성된 베릴륨이 다시 두 개의 알파 파티클로 붕괴되어 버리는 거죠. 그 소득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베릴륨이 안 나오면 그 다음 연결 안 되면 카본이 합성될 수가 없죠. 그러면 지구상에 유기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과정이 참으로 기적 같은데 리처드 파이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주에 몇 가지 기적이 있다면 알파 프로세스에 의해 갖고 카본이 형성되는 과정이야말로 기적이다. 그 말을 했죠. 리처드 파이만이. 바로 이 과정을 말합니다. 근데 이 베릴륨이 순간적으로 생겼는 거의 찰나적으로 붕괴될 베릴륨이 바로 옆에 또 하나의 알파 파티클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공명준위를 통해서 결합을 합니다. 이때 되면 바로 12번 카본이 나오고 감마레이가 나오죠. 토탈하면 이 과정이 3알파 프로세스인데 자, 알파 파티클이 하나, 둘, 세 개의 알파 파티클로서 카본이 생기는 이 과정을 3알파 프로세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은 3알파 프로세스에서 카본이 형성됩니다. 탄소가 형성되고. 자, 우리 태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요한 우리 태양은 카본 다음에 카본이 핵융합을 하는 이 과정이 뭔가입니다. 카본이 핵융합을 하려면 거의 10억 도 오다가 있는데 그 정도 온도까지 뭔가고 우리 태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화이트 드래프트, 백석 외성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운명은 예를 들면 6, 70억 년 후에 우리 태양은 아마도 조그마한 하얀 별이 됩니다. 예, 핵융합이 스탑된 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중요한 것은 실리콘 만나고 산소 만나고 탄소 만난 이 핵융합 과정들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리콘 28번 질량수 28입니다. 실리콘 28 원자 번호는 14번이죠. 예, 양성자 14개 중성자 14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56번 니켈이 됩니다. 56번 니켈이 되고 감마레이가 나오고 이 56번 니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슈퍼노바를 이해할 때 이쪽 일어나는 것은 초신성 현상입니다. 네. 슈퍼노바 일어날 때 56번 니켈이
이게 방사선 붕괴를 합니다. 해서 어떻게 되냐면 동위원소 철로 바뀝니다. 동위원소 철로. 예를 들면 철하고 코발트하고 니켈은 이게 원자번호 26번, 27번, 28번이죠. 자, 이때는 56번 어떻게 했습니까? 양성자가 26개고 중성자가 30개죠. 여기서 2개의 양성자가 베타 붕괴했다는 거죠. 56번 2개를 했으니까 양전자가 2개 나오고 2개의 뉴트론이 나오죠. 이 과정이 생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과정은 뭐냐 하면 이게 슈퍼노바를 이해할 때 그 핵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56번 질량수 56 철은 FA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붕괴를 해서 헬륨 질량수 4인 헬륨이 13개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52개가 되죠. 질량수. 그러면 4개가 남죠. 바로 4개의 중성자가 나옵니다. 자, 이 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부산물인 엄청나게 많은 알파 파티클이 생성이 되고 4개의 중성자가 나오는데 이 4개의 중성자가 바로 어떻게 되냐면 슈퍼노바라는 현상은 별 코아가 계속 핵융합을 하는 과정입니다. 별이 마지막 2단계에 도달하면 태양 질량이 10배쯤 되는 별이 2단계에 도달하면 별의 코아는 어떤 양상이 되느냐 하면 단면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양파 껍질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양파 껍질 가장 가운데는 뭐냐 하면 철이 있습니다. FA로 딱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뭐냐 하면 실리콘입니다. 그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그 다음은 네온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있느냐 하면 산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냐 하면 헬륨이 있습니다. 카본이 있죠. 카본 있고, 좀 더 그리면, 더 그리면 이 텀이, 자, 이게 카본 있고, 이쪽이 헬륨 있고, 이쪽이 수소가 있고, 마지막에는 불활성 수소가 있습니다. 요까지는 전부 다 핵융합을 합니다. 이 수소까지는 핵융합하고 마지막 불활성 수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파 껍질 구조로 된 것이 슈퍼노바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가 핵융합을 쭉 하고 있는데 코아가 철이 핵융합을 하려면 자연 상태에 어렵습니다.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로 바뀌어지면 코아는. 이쪽이 그래서 철에서 이쪽에서 핵융합을 하는 이 복사 에너지가 바깥으로 계속 나가고 그리고 중력이 안으로 들어오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거죠. 중력이 안으로 들어오고 핵융합은 복사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여기서 아주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이쪽 철코아에서 핵융합이 갑자기 스탑을 해버리고 나면 중력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이 외곽 셀들이 가스들이 이 코아로 거의 엄청난 속도로 코아로 클랩싱 낙하하는 거죠. 낙하하면 대튕겨 올라가는 파가 있겠죠. 낙하하면 요 가까운 곳을 먼저 낙하해서 대튕겨 올라가는 거하고 요 위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만나서 시트에서 엄청나게 높은 온도와 압력이 구현됩니다. 우주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현상이죠. 이 과정에서 이 철이 이렇게 붕괴되지 않습니까? 붕괴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중성자가 나오는 거죠. 이 중성자들이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많은 중성자들이 다른 원소에 들어가면 이 구성하고 있는 많은 원소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동위원소가 되고 동위원소가 되면 급격하게 어떤 현상이 되면 이 중성자들이 동위원소가 되면서 어떻게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고 전자를 내고 소위 말해서 안티뉴트론을 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보시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면 이 과정에서 무수하게 많은 엘리먼트들이 주기율표를 구성하고 있는 철보다 무거운 많은 원소들이 이 슈퍼노바의 마지막 1, 2초 사이에 합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이 슈퍼노바가 우주에서 폭발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던 그 헤비 메탈들이 우주 공간으로 실을 뿌리듯이 흩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인터스텔라 미디엄이 돼서 성광가스가 되어서 그것들이 다시 중력 수축을 함으로써 솔라 시스템 같은 것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슈퍼노바 현상은 우리의 기온을 이해하는데 아주 필연적으로 만나야 되는 현상인 거죠. 이쪽에서 좀 더 보시면 이 곡선식들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쪽은 상대론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쪽은, 전자축태 영역이죠. 그래서 요 두 공식을 이꼴로 놓고 하면 이 평행선이 나옵니다. 이쪽은 기울기가 3이고. 자, 이쪽 영역에 중요한 것은 이 감마 값인데, 이 감마 값은, 별의 물리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성 진화, 별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수식 중에 하나는 압력하고 밀도의 관계인데, 압력하고 밀도가 어떤 비례 상수의 이러한 관계를 갖습니다. 이때 감마는, 단열 지수라고 그러는데, 이 단열 지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자연 로그 밀도에 자연 로그 압력을 취한 값이 됩니다. 이 단열 지수가 항성이 스텝을 하기 위해서 이 단열 지수 값이 3분의 4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4보다 적은 영역이 이 영역이죠. 이 영역들은 별이 자체적으로 붕괴되는 언스테이블한 영역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주 전체에서 이 핵융합을 이해하면서 한 가지 얻게 되는 이해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많은 원소가 카본, 산소, 네온, 마그네슘, 실리콘, 이런 원소들이 왜 많으냐 하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짝수 번호를 갖고 있는데 6번, 8번, 10번, 12번, 14번 엘리먼트죠. 전부 다 보시면 원자 번호 2개씩 증가하죠. 원자 번호 2개씩 증가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 기원이 바로 알파 파티클하고 관계 있습니다. 알파 파티클이 4번인데 질량수 4인데 이거는 바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양성자 2개, 알파 파티클이 하나씩 갖다 붙이기만 하면, 이 과정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원자 번호가 2개씩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원자 번호 2개씩 증가하는 알파 파티클. 그래서 처음 이 강의 도입부에 말씀드렸죠. 왜 천문학자들이 우주 전체를 보는데 수소하고 헬륨만에 주목을 하는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주 전체 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서 수소는 75%, 헬륨은 25%입니다, 대략.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치면 100%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원소들은 뭐냐? 이거 양의 1000분의 1. 많다는 이런 원소들도 이거 양의 대충 1000분의 1 오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많은 한 50가지 원소들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에 100만 분의 1 오답니다. 100만 분의 1 정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천문학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수소하고 헬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알파 파티클, 이쪽에서 우리 태양이 타고 있는 과정에서 나왔던 게 뭡니까? PP 체인이지 않습니까? PP 체인에서도 일어나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양성자가 만나서 중양성자를 형성하는 이 과정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가능하고 지구의 모든 에너지의 궁극적 실체는 뭐냐 하면, 지구 중력을 빼고 지구 지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의 궁극적 실체는 바로 이 우리 태양이 하는 핵융합 과정인 프로톤, 양성자 핵융합입니다. 그 양성자 핵융합에 의해서 이 과정이 태양 에너지의 90%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로 해서 우리 지구상의 생명 현상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별이라는 것은, 항성이라는 것은 불타는 수소가스입니다. 간단합니다. 별은 뭐냐? 불타는 수소가스고, 수소가스가 핵융합이라는 과정에서 불타서 그때 나오는 에너지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상대성 이론에서 MC 자성이죠. 질량이 소위 말해서 양성자 4개가 모여서 헬륨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4개 모여서 하나 만들어지는데 각각 양성자 4개를 합쳤던 질량하고 알파 파티클 하나 질량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차이만큼이 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의 기원은 바로 태양에서 일어나는 PP 체인이고, 태양은 앞으로 운명은 온도가 1억 도쯤 되면 태양의 운명은 알파 프로세스 해서 카본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태양의 온도가 카본을 만들기는 하지만 카본을 다시 핵융합할 만한 온도까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의 마지막 운명은 외롭고 조그만 백석 외성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항성의 밀도하고 온도 관계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태양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하고 별의 밀도하고 온도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별의 밀도가 별의 운명이죠. 우주 전체에서도 우주의 인계 밀도가 참으로 중요하듯이 한 개의 여러 가지 별들에서도 밀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5가지 핵융합, 우리 태양에 갖는 PP 체인, 시에노 사이클, 3알파 프로세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별들의 이례적인 하나의 모델로서 우리가 태양 질량의 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른 측면에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이즈인가, 그리고 별을 형성하는 자이언트 모레큘러 클라우드에서 별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이쪽에 거대한 가스 구름 덩어리가 있죠. 이른바 자이언트 모레큘러 클라우드, 거대 분자 구름 기둥이죠. 이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강속으로 달려도 3년 걸린 거리입니다. 네. 이것이 메시아 넘버 16번 이글 네뷸라 모양을 허블 만행이 찍은 거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보통 상환경 정도의 배율로도 이것이 잘 보입니다. 요 지금 빨간 사각형 안에 있는 이것이 메시아 넘버 16번 독수리 성운이죠. 이것을 조금 괜찮은 만행형으로 보면 이쪽에 보시면 요 구름 기둥이 보이죠. 이쪽에 성운들이 있고 구름 기둥이 보입니다. 요 구름 기둥, 요거 있는 요 구름 기둥을 허블 만행경이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름 기둥이 얼마나 크냐 하면 이 속에 수천 개의 별이 거의 동시에 생기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별이 생기고 있지만은 가스 구름 속에 있는 메탈 엘리먼트에 의해서 별이 생길 때 나오는 자외선이 다 흡수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관측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생긴 요 부분 새로 생긴 별에 의한 자외선에서 이 가스 구름들이 태풍 불면 모래가 이로도 설려 나가듯이 구름들이 다 벗겨지는 거죠. 구름이 벗겨지고 나면 요 보시면 요 끝에 지금 요 화살표 끝에 보시면 하얀 점이 바로 갓 태어난 별입니다. 갓 태어난 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요 위에 보시면 요 부분에도 지금 갓 태어난 별이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화살표 따라가면 요 부분이죠. 이 전체가 꽤 큰 부분인데 그거에 요 노란 바가 있죠. 요거가 바로 뭐냐 하면 우리의 솔라 시스템, 태양에서부터 해왕성까지 거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 한 점이. 그럼 대략 짐작하시겠죠. 요 한 점이 우리 태양계가 요 속 들어가고도 남을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바탕에서 이까지는 빛으로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을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거대한 공간을 상상할 수 있는가 하고 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별의 일생은 초기 질량에서 결정이 되는데 마지막 상태는 초기 질량이 태양의 수십 배가 될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블랙홀로 마칩니다. 그리고 태양 질량의 5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성자성이 됩니다. 별이 전부 다 중성자, 코아가 중성자로 된 중성자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별들은 태양 질량의 1.43배보다 적은 모든 별들은 마지막에는 백석 외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태양 질량의
8% 이하 별들은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아서 갈색 외성이 됩니다. 자, 이거 한 가지 태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데, 이 태양의 홍련 불꽃이죠. 홍련, 태양에서 분출된 불꽃 하나의 사이즈고, 요게 우리 지구의 사이즈입니다. 이 불꽃 하나만 해도 우리 지구가 한 20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되는 거죠. 태양은 질량으로 따지면 지구 질량의 30만 배나 됩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분출된 솔라 윈더, 태양풍에 의해서 이 주로 이제 양성자나 전자로 된 가스 흐름에 의해서 지구 대기층하고 충돌해서 생긴 것이 오라 현상이죠. 별들은 일반적으로 인터스텔라 미디엄, 소위 성간 가스 구름이 이쪽에서 보시면 25강년 범위의 성간 가스들이 자체 중력 수축을 해서 원시 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원시 별이 형성될 때, 이쪽에 보시면 오리온 자리에 있는 프로토 플래네타리 네뷸라 중에 하나 보이죠. 빨간 점이 바로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별이 형성되는 거죠. 별이, 스타가 탄생하는 순간은 이 별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두 축으로, 두 극지방으로 물질 분출이 일어납니다. 이걸 바이폴라 이젝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별이 형성되는 것은 이 바이폴라 이젝션을 관찰하면서 알 수가 있죠. 예. 핵융합이 일어나서 항성이 형성되는 순간을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했던 양극지방으로 강력한 분출, 물질의 분출이 있는 것이 이 바이폴라 이젝션이 보이죠. 양쪽으로 분출이 있는 것. 예. 많이 관측이 되죠. 그 모식도를 했습니다. 지금 오리온 네뷸라 속에는 굉장히 많은 태양계가 형성되고 있는 전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벌써 빛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그 많은 별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별인 태양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가를 쭉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관계에서는 관계도표가 저기서는 Y축은 광도, 소위 말해 밝기죠. 밝기인데 태양 밝기를 1이라 했을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태양 밝기를 1이라 했을 때 어떤 천체, 태양 질량의 천체의 밝기의 변화를 따져주는 거죠. 출발은 지금 1로 보고 태양 밝기의 10배, 태양 밝기의 100배, 태양 밝기의 1000배, 심지어 태양 밝기의 10,000배도 있습니다. 대략 상한이 태양 밝기의 10,000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밝기, 광도고, X축은 뭐가 되느냐 하면, 유효 온도, 온도가 됩니다. 표면 온도, 조금 다른데, 온도입니다. 어떤 별의 온도, 템퍼러처가 되고, 켈빈 온도로 표시한 거죠. 자, 우리가 태양 정도의 별의 온도는 어떻게 되죠? 대략 표면 온도가 3000도부터 볼 수 있죠. 3000도. 그래도 한 3000도쯤 되고, 1만도, 3만도. 예를 들면 10만도. 이쯤 되면 30만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우리가, 일반적인 별의 일생 중에 가장 많은 90% 시간을 보내는 영역이 주계열성 별입니다. 주계열성은 하나의 이렇게 범위를 갖고 있는데 스트립을 이렇게 갖고 있죠. 우주에 있는 별들의 거의 90%는 주계열성 영역에 머뭅니다. 그래서 요게 메인 스트림이라서 주계열성이죠. 주계열성 별인데. 자, 우리가 태양이 이제 처음 스타가 탄생이 되면, 별이 딱 합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요 라인에 딱 들어서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지금 태양이 형성돼서 태양 밝기 1이 했을 때, 자, 1쯤 됐을 때, 이렇게, 원시 성운이 모여서, 드디어 요 선이 딱 오면, 요 선이 뭐냐 하면, 요 라인이, 0년
주계열이라고 합니다. 영년 주계열성. 이게 뭐냐면 제로 에이지 메인 스트림이라고 그러죠. 영년 주계열성이죠. 자, 근데 이게 참 재미가 있는 것이 요때 요 선에 딱 도달하면 태양 별이 되는 거죠. 스타가 되는데 요서 요까지 가는데 요거 주계열 영역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우리 태양은 몇 년이 걸리냐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00억 년이 걸립니다. 태양의 일생에 거의 90% 이상이 요 몸입니다. 지금 정확히 태양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계열성에서 한 45억 년 지났으니까 요쯤 있죠. 한가운데쯤 있습니다. 우리 태양이. 자, 그 다음에 100억 년 후면 태양은 주계열성을 벗어납니다. 자, 주계열성은 정의가 뭐냐 하면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죠. 그러면 100억 년 지나면 주계열성을 벗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코아에서 수소가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때부터 별의 파란만장한 운명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와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쭉 모식도를 그리면 쭉 수직 상승합니다. 뭐가 강도가 빛의 밝기가 수직 상승을 쭉 지금 밝기에 1000배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100배 밝기 정도로 떨어지면서 우리 태양은 어떤 운명을 갖나 하면 이렇게 강도 빛의 밝기가 지금 밝기에 10,000배쯤 됐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막바로 코아가 나면 30,000도쯤 되지. 이런 곡선을 그립니다. 태양의 운명이. 예. 태양의 운명이 이런 곡선을 그리는데 자,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면 여기서 진입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주계열성이 되고 100억 년 지나면 지금부터 그렇게 한 50억 년 후죠. 주계열성을 벗어나죠. 주계열성을 벗어나서 별이 진화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자, 요게 이제 별이 됐을 때 가운데 핵융합이 되죠. 예, 요거 빨간색은 핵융합을 표시하겠습니다. 일어나면 드디어 별이 된 거죠. 그러면 이쯤 오면 코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핵융합 결과 점점 커지겠죠. 커지면서 이쪽에 뭐가 생겼냐 하면 이게 코아가 중심이 헬륨으로 바뀌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코아 헬륨이 핵융합을 하지 않습니다. 예, 코아 헬륨이 핵융합을 하지 않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핵융합을 안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영역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자, 말씀드렸지 코아는 헬륨으로 바뀐 코아는 핵융합을 하지 않는데 주계열성을 벗어나는 순간 외곽에 있는 수소가 핵융합을 합니다. 예. 수소 셀이죠. 껍질이 연소 시작하는 거죠. 자, 연소란 말은 핵융합을 한다는 말이죠. 연소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코아는 헬륨으로 점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헬륨으로 가득 찼는데 핵융합을 하지 않죠. 헬륨이 핵융합하려면 1억도 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온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외곽에서는 이 코아가 점점 커지면 중력이 강해지면서 외곽을 더 중력으로 압착을 하겠죠. 그러면 이 외곽 헬륨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외곽 헬륨이 핵융합이 일어나면 외곽 쪽으로 급격하게 반지름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사실은 이 경사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는 반지름이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반지름이 일로 가면 반지름이 커지는 거죠. 자, 별에 있어서 반지름이 커지면 부피가 커지죠. 표면적이 커지면 온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빨리 식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온도가 보세요. 이쪽에서 다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3000도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쪽 외곽이 핵융합하기 때문에 부피는 늘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상태에서 요 끝까지는 요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다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는데 예, 칠판 강의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외곽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고 수소 껍질에서 핵융합이 나고 가운데 헬륨은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쯤 오면 어떤 현상이 있나 하면, 여기서 이제 그 외곽의 핵융합에서 부피가 커지지 않습니까? 커지면 걷기가 쉽죠. 식으면 어떠면 별의 불투명도가 올라갑니다. 이 점이 중요한데, 불투명해지는 거죠. 불투명도가 투명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투명하지 않으면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투명하면 복사로서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계열성 별이 왜 100억 년 동안 그 모습을 유지하느냐 하면, 코어에서 핵융합한 그 복사 에너지가 전부 다 복사로 막힘없이 왜 별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바깥으로 손실되는 복사 에너지하고 핵융합 에너지가 수십억 년 동안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별의 모양이 유지됩니다. 근데 이쯤은 그런 현상이 아닌 별이 복사가 아니고 대류로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류로서 전달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류가 일어나는 거죠. 대류가 일어나면 이 전체 온도가 균일해집니다. 온도가 물질을 확 뒤섞으니까 이걸 이렇게 뒤섞는 과정을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준설이란 말 씁니다. 어려운 한자이긴 한데 도랑친다 그러죠. 강에 준설 작업하듯이 물질을 이렇게 뒤섞는 거죠. 예. 드레지드 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준설을 합니다. 이렇게 뒤섞게 되면 이 전체 온도가 유니폼해지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온도가 안 바뀌지 않습니까? 온도가 안 바뀌고 온도가 일정하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전체 외곽의 물질들이 교란이 일어나서 유니폼한 온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적석거성으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쯤 오면 어떻게 되냐면 별의 표면적이 엄청 커집니다. 예. 심지어 태양 크기의 수천 배 크기의 별이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있냐 하면 자,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운데 헬륨이 점점 쌓이고 외곽의 수소가 계속 핵융합을 하죠. 외곽의 수소가 핵융합을 하면 점점 헬륨들이 많이 쌓이겠죠, 안에. 그러면 헬륨이 많이 쌓이면 그 헬륨의 중력이 점점 높아지면 헬륨의 그 중력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 별의 중력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쪽 안에 헬륨들이 특이한 형태의 물질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 하느냐 하면 우리 물리학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축퇴된 상태가 됩니다. 축퇴된 상태는 뭐냐면 이쪽에 전자 축퇴가 일어나는데, 자, 원자 주위를 전자가 돌아가는데 축퇴된 상태는 뭐냐 하면 물질이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에너지 준위가 있다 하면 이게 이제 보통 상태면 외부에 교란이 들어오면 여기 전자들이 한 스테이트에 하나씩 들어간다는 것이 파울리 베타율의 원리에서 결정되죠. 하나의 양자 상태에 입자가 하나씩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란이 오면 입자들이 막 그래서 어떤 데는 두 개 들어가기도 어떤 데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가는 거죠. 스핀업, 스핀 다운, 스핀 이렇게 따져주는데 스핀을 따지면 두 개씩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비축퇴인데 축퇴가 되면 밑에서부터 가지런히 쌓아지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의 물리에서. 그럼 뭐냐면 이게 어떤 상태냐 하면 교실의 학생들이 맨 앞줄에서부터 촘촘하게 앉아있는 상태가 되죠. 그 학생들을 전자로 봤을 때. 그러면 중력이 압력을 줘도 그 촘촘히 앉아있는 그 전자의 상태에 의해서 중력을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걸 전자 축퇴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낮은 에너지에서부터 높은 에너지 상태로 가지런히 중간에 빠지지 않고 가지런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득 찬 상태가 바로 전자 축퇴 상태고, 그렇게 되면 이게 아주 강력한 중력을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축퇴합이. 바로 이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레드 자이언트, RGB 브랜치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적색 거성 단계가 되는 거죠. 그 적색 거성 가지라고 그러죠. 예, 레드 자이언트가 됩니다. 자, 우리 태양도 앞으로 50억 년 지나면 레드 자이언트 상태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도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네. 참으로 중요한 현상입니다. 우리 지구도 태양 속에 들어갑니다. 레드 자이언트 상태는 대략 태양 질량 정도 5억 년 정도 머뭅니다. 이 상태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이 꼭지점에서 별 천문학에서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사이즈를 실측으로 안 그립니다. 지금 비율로 실측 비율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요게 이렇게 있다 합시다. 지금 요게 레드 자이언트 상태입니다. 이쯤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코아에 헬륨이죠. 그 다음에 외곽에 외곽에 수소가 핵융합을 하죠. 연소를 하죠. 근데 지금 이쪽에 축대된 상태에 헬륨들이 굉장히 지금 점점 많이 쌓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온도가 1억 도 정도 되면 이 축대된 헬륨에서 갑자기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축대된 이 상태 크기는 지구 정도 크기입니다. 지구 정도 크기의 이 헬륨 축대된 상태의 물질 덩어리에서 갑자기 핵융합이 일어나면 이 전체가 순간적으로 핵융합이 일어나 버려요. 얼마나? 수십 분 만에 이 전체가 지구 덩어리만한 헬륨 폭탄이 되는 거죠.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죠.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수십 분 만에 지구만한 거. 이게 축대된 상태가 메탈 정도로 전도도가 좋기 때문에 열이 순식간에 지구 덩어리 많은데 동시에 퍼져서 핵융합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헬륨 플래시라 그러죠. 네, 헬륨 불꽃이 일어나는 헬륨의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으로 쭉 늘어오면 바로 요 가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겁니다. 두 군데다 핵융합이 일어나요. 수소도 핵융합이 일어나고 안에 있는 헬륨도 핵융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헬륨 코어, 그 다음에 헬륨 코어하고 이쪽 외곽에 있는 수소 셀이 동시에 연소가 되는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죠. 이 과정을 요 브랜치를 뭐라 그러냐 하면 허리존탈 브랜치라고 합니다. 수평가지라 그러죠. 이 수평가지 때만이 특이하게 코어하고 셀이 다 핵융합을 합니다. 잘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적성 거성 가지, 그러니까 적색 거성이 될 때는 코어는 핵융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코어 알파 파티클로 바뀐 헬륨으로 바뀐 코어는 핵융합을 하지 않는데 요 꼭대기 올라가면 이 코어의 헬륨들이 중력이 커지면 여기서 갑자기 헬륨들이 핵융합을 하죠. 코어가 핵융합하죠. 그래서 요 상태, 요까지 올 때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코어도 핵융합하고 껍질 수소도 핵융합하고 두 가지 됩니다. 자, 별의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뭐냐 하면 외곽 셀이 껍질이 핵융합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반지름이 커집니다. 부피가 커집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적석 거성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쯤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별의 반지름은 계속 커져갑니다. 이쯤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외곽의 수소, 셀의 수소는 핵융합을 하고 가운데 헬륨은 핵융합을 자,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코어에서 헬륨이 핵융합을 하면 그 과정이 뭡니까? 헬륨의 핵융합이 3알파 프로세스죠.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자, 이거 헬륨 플래시. 이게 바로 뭐냐 하면 3알파 과정입니다. 3알파 핵융합이 일어나면 헬륨이 핵융합을 하면 부산물이 뭐가 나오죠? 탄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여기서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면 이쪽에는 코어에 카본이 탄소가 축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탄소가 핵융합 하려면 대략 3억 도 정도 가야 되는데 그 정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코어가 핵융합을 못하고 카본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코어는 스탑하고 첫 번째 안에 있는 셀이 껍질이 핵융합을 그대로 하고 있죠. 헬륨 셀은 핵융합을 하고 또한 바깥에 더 외곽에 있는 셀이 수소셀이죠. 수소셀도 연소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양파 껍질처럼 가운데에 3알파 프로세스 결과 나오는 탄소는 핵융합하지 않고 고다음 바로 가까이 있는 껍질인 헬륨이 핵융합을 하고 그 다음 껍질인 수소가 핵융합을 하고 두 개의 헬륨 껍질하고 수소 껍질이 핵융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이쪽에서 계속 이 핵융합을 헬륨 핵융합을 하면 카본을 계속 만들어내겠죠. 일로. 그래서 이쯤 가면 자, 이쯤 가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거의 비슷한 양상이긴 한데 자, 바깥에 수소 껍질 핵융합하고 안에 헬륨 껍질 핵융합하고 가운데 카본은 탄소가 생겼는데 탄소는 점점 마이스하니까 탄소는 여기서 축태가 됩니다. 축태 상태. 디제너러시가 되죠. 카본이 축태죠. 자, 여기 잘 보시면 이쪽에서 뭡니까? 이쪽에서는 헬륨이 축태가 됐죠. 근데 이쪽에서는 카본이 축태가 됩니다. 카본이 축태가 되면 이 단단한 코어 축태를 형성하고 이쪽에 헬륨 셀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게 3알파 프로세스죠. 3알파 프로세스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핵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식이 되면 Q가 Q0의 로의 M성의 온도의 N성에 비례하는데 이 M 값은 대략 1쯤 되고 이 N은 3알파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이 N이 대략 16 정도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현상이 되는 거죠. 이 핵융합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면 이 헬륨에서 핵융합이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죠. 급격하게 일어나면 이어서 복사 에너지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복사 에너지가 물론 양쪽으로 다 나올 건데 이쪽은 더 단단한 코어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주로 분출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헬륨 셀에서 3알파 프로세스에 의해서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핵융합 3알파 프로세스에서 급격하게 복사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확 커지겠죠. 별이 갑자기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하면 부피가 늘어나죠. 표면적이 커지면 빨리 식겠죠. 식으면 다시 그 복사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식으면 복사에너지 줄어드니까 중력이 더 작용을 하겠죠. 그럼 다시 수축을 하겠죠. 수축을 하면 그 밀도가 높아지니까 온도가 올라가죠. 그럼 핵융합이 또 급격하게 또 시작이 되죠. 핵융합이 더 급하게 되죠. 핵융합이 급하게 되면 또 팽창을 하죠. 팽창을 하면 표면적이 늘어나서 식게 되죠. 식으면 중력이 또 주도권을 잡죠. 중력이 주도권을 잡으면 수축을 하죠. 수축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핵융합은 또 3알파 프로세스에서 헬륨 핵융합은 급격하게 일어나죠. 또 팽창을 하죠. 이게 뭐죠? 수축. 자,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했다. 별의 크기가 커졌다, 적어졌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별의 밝기가 강도가 급격하게 맥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이쯤 오면 그 별 이름이 맥동 치는 변광성, 빛의 밝기가 바뀌는 맥동 변광성이 되는 겁니다. 예, 빛의 밝기가 바뀌는 맥동 변광성이 되는 거죠. 맥동 변광성이 되면 이 주기가, 이 밝기를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밝기가 계속 바뀌는 거죠. 이쪽이 밝았다, 어두워졌다, 밝았다, 어두워졌다, 별이 끔뻑 하는 거죠. 이 주기가, 거의, 1000년 정도 됩니다. 맥동 변광성의 주기는. 바로, 맥동 변광성이 왜 그렇게 밝기가 맥동을 치는지 이해하셨죠? 뭐냐 하면, 이 안에 있는 헬륨 셀이 3알파 프로세스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핵융합이 확 일어나서 팽창을 하고 팽창하면 표면적이 늘어나서 빨리 식으니까 중력이 또 작용을 하죠. 중력이 작용하면 몰아지면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팽창하고 이 과정이 1000년 주기로 계속되는 게 맥동 변광성이 되는 거죠. 맥동 변광성 상태가 이쯤 오면 형성됩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맥동을 치다가 보면 외곽 가스들이 자, 이렇게 보세요. 3알파 프로세스에서 핵융합이 확 되면 물질이 확 분출되죠. 그 다음에 중력이 이렇게 끌어당기긴 하지만 일부 물질들은 중력을 벗어나서 성간가스로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슈퍼 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거대 항성풍이라고 그러죠. 별에서 부는 거대한 바람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수천 년 만에 별의 외곽에서 전체를 날려보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거대 항성풍이 불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막바로 지금 이 도표를 이해하시는데, 강도는 일정하잖아요. 밝기는 일정한데, 온도가 갑자기, 수천도에서, 10만도 5도까지 갑자기 뛰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별이 이렇게 있다 하면 별의 온도를 만드는 것은 핵심 조이는 바로 핵융합하는 요 중심 부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맥동 변환성이 되면 이 바깥에 있는 가스들이 펄세이션 하는 거죠. 들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 가스들이 외곽으로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수천 년 만에 이 외곽 가스 전체가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것은 이 코어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정확히 그림을 그리면 우리 태양도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태양의 궤도니까 태양의 운명이 이쪽 오면 어떻게 되냐면 별이 우리가 흔히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전체가 이렇게 된 거죠. 외곽 가스가 이렇게 단변기처럼 이렇게 감싸고 가운데 한 점 하나 있는 그 전체 사진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 가운데 있는 하얀 점이 바로 뭐냐 하면 백색 외성이죠. 백색 외성은 바로 별의 코어를 본 거죠. 별의 가스가 다 거대 항성풍으로 다 날려보내고, 그죠? 그래서 요 과정이, 요렇게 된 요 과정을 천문학에서 뭐라 하냐면,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죠. 플래네타리 네뷸라라고 그러죠. 옛날에 만원경이 발달 안 했을 때 이게 꼭 그 행성처럼 보였다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7만 년쯤 지나면 이 외곽 가스조차 다 우주공간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고 이쯤 오면 가운데 있는 점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가운데 점. 이게 뭐냐? 백색 외성이 됩니다. 우리 태양도, 우리 태양도, 주계열성 끝나고, 앞으로 한 50억 년 후 끝나고, 이런 일련의 과정 끝고 한, 예를 들면 70억 년 후면, 이렇게 백석 외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백석 외성은 좀 크게 그리면, 자, 요 한 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백석 외성은, 밝기는 우리 태양 정도 밝기인데, 이게, 색깔은 하얗죠. 근데 온도는 높죠. 온도는 태양은 6,000도인데, 이거는 온도가 10,000도보다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석 외성을 보면, 백석 외성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 하면, 좀 크게 확대를 그리면, 3개의 셀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은 안에서부터 탄소, 바깥에 헬륨, 맨 마지막에 수소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연소하지 않습니다. 핵융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체 에너지가 없죠. 백석 외성이 빛나는 것은 뭐냐 하면 중력 에너지에서 그 열에서 나는 빛입니다. 근데 이 백석 외성이 백석 외성이 혼자 외롭게 있다가 이렇게 있으면 계속 주변에 어떤 다른 별이 없으면 영원히 수백억 년 동안 또 그대로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 에너지를, 중력 에너지를 빛으로 내보내고 나서 이 백석 외성이 흑색 외성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백석 외성 주위에 만약에 상승계를 이루는 어떤 적색 거성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게 백석 외성이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게 중력이 굉장히 크죠. 이 밀도가 물의 밀도의 100만 배나 됩니다. 그 정도로 강한 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어서 이 중력에서 이 적석 거성의 물질들이 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적석 거성 주위로 가스들이 막 몰려들면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이 적석 거성 좀 크게 그리면 빨간 게 적석 거성이라 하면, 이 레드 자이언트에서 빨려 들어간 물질들이 막 이렇게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여기서 이쪽 표면에서 셀에서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셀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면 이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급격하게 핵융합이 일어나서 이 전체가, 백석외성 전체가 폭발을 해버립니다. 폭발을 해버리고 산산가루가 되버려요. 먼지하고 가스로서 완전히 분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적석 외성이 갖고 있는 질량 한계가 있어요. 찬드라세카르 1.43 태양 질량 이상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백석 외성이. 그러니까 그 모든 질량이 순간적으로 완전히 폭발을 해서 우주 공간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분출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슈퍼노바 IA 타입의 슈퍼노바가 되는 거죠. 바로 슈퍼노바 IA 타입이 바로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별 태양의 운명은
이러한 곡선을 따라서 쭉 가는데 마지막에는 화이트 드래프트, 백성 외성으로서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의 과정을 몇 가지 파워포인트 자료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건 오리온 자리에 있는 그 프로토 플래네타리 네뷸라 디스크죠. 요렇게 지금 요거 까만 점 가운데 빨간 건 핵융합이라는 원시 별이 형성된 거죠. 그 다음에 까만 부분은 아마도 태양계 같은 행성계를 이룰 거라고 짐작을 하죠. 자, 이쪽에 보시면 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핵융합이 있지 않습니까? 수소 핵융합, 헬륨 핵융합, 카본 핵융합, 네온 핵융합, 산소, 실리콘. 이제 그런 핵융합들의 시간을 보면 온도는 대충 4천만 도, 2억 도, 6억 도 이런 오다인데 수소 핵융합은 700만 년. 그 다음에 이거는 50만 년 쭉 가서 자세히 보시면 중요한 건 실리콘 핵융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쭉 따라가 보시면 하루 만에 끝나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핵융합은 초단위 일어나는 핵융합도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우리 그 3알파 PP 체인에서 태양이 양성계와 양성계 충돌 핵융합에서 에너지를 얻는 주계열성으로는 100억 년을 머뭅니다. 그런데 태양 질량의 10배쯤 되는 어떤 별이 있다면 그 별이 마지막에 가서 가운데 실리콘 핵융합이 일어날 때는 그 핵융합 단위가 하루, 급격히 짧은 순간에 핵융합이 일어나 버립니다. 자, 비례적으로 보면 이쪽에 지금 이제 태양 크기가 이 정도라 하면 지구는 한 점입니다. 사실 이것도 적당한 비유가 아니죠. 이 태양 질량이 지구 질량이 30만 배가 돼야 되는데, 근데 태양이 레드 자이언트가 되면 이만큼 큽니다. 이렇게죠. 자, 그리고 이거는 허블 만행인이 보여준 자료인데 이게 태양을 자, 여기 뭐냐면 베틀기우스죠. 오리온 자리 잘 아는 베틀기우스가 실제로 찍은 겁니다. 허블 만행이 찍었는데 가운데 색깔하고 바깥에 온도차가 보이죠. 근데 요 베틀기우스의 사이즈가 만약에 베틀기우스를 태양에다 갖다 놓으면 목성까지도 베틀기우스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가 목성의 궤도거든요. 목성이 태양을 도는 궤도가 베틀기우스 크기보다 적어요. 베틀기우스 속에 속 들어가 버립니다.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찬다르 세카라 리미트는 태양 질량의 1.4배 이상 되는, 이하 되는 모든 별들은 백석 외성이 된다는 거죠. 찬다르 세카라 질량. 그리고 우리 태양도 조금 전에 그랬던 이 도표인데, 메인 주계열성에서 적석거성, 그 다음에 적석 수포거성이 됐다가 행성상성울이 됐다가 백석외성이 되는 과정을 긋습니다. 일단 이 도표는 태양이 주계열성, 제로 에이지 메인 시퀀서, 주계열성에서 자, 요 태양이죠. 요 빨간선에 오면 드디어 별이 된 거죠. 그 다음 요까지 올라가는데 100억 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한가운데 한 45억 년 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는 대부분 별들은 이쪽에 있는 이 가지가 메인 시퀀서, 주계열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은 크고 온도가 낮은 적석거성이 되죠. 각각 별들의 스펙트럼입니다. 그 다음 오리온 자리 한가운데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트라페줌이죠. 보통 아마추어 만행경으로 봐도 요 4개 정도 되는 갓 태어난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메인 시퀀서, 주계열성 별에서 레드 자이언트가 됐다가 헬륨 플래시가 일어나서 알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 AGB 스타라는 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잠깐 빠뜨렸는데 요 가지 이름이 AGB입니다. 어심토틱 자이언트 브랜치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점건성 가지입니다. 이 어심토틱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점근성이란 말 그대로 어떤 상수값에 점점 근접해 간단 말인데 뭐에 근접하냐면 이 곡선이 이 직선이 이걸 근접해 간다는 겁니다. 적석거성 가지에 근접해 간다 그래서 정근성 가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지하고 이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외곽 셀이 핵융합을 하고 코아는 핵융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곽 셀이 핵융합을 하기 때문에 표면적이 급격하게 커지는 거죠. 네, 이게 핵심입니다. 별이 갑자기 커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별이 되는 질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8%보다 적은 것은 별이 될 수 없습니다.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갈색 외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별의 질량의 상한도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대략 한 150배 이상 되면 별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별은 중력 크기 때문에 중력이 굉장히 강해서 복사 에너지가 워낙 많이 나옵니다. 복사 에너지가 나오면 별이 붕괴가 되어버리죠. 네, 강 붕괴가 되기 때문에 별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별의 반지름, 별의 크기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 질량의 10만 배 되는, 태양 크기의 10만 배 되는 별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는, 레드 자이언트들은 굉장히 큰 별이죠. 지금 했던, 정근성, 거성가지를 거쳐서, 그 다음 있는 것이 행성상 성운이 되고, 그 다음 우리 태양은 마지막에는 백석 외성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태양 질량의 10배쯤 되는 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계열성을 거쳐서, 슈퍼자이언트를 거쳐서 슈퍼노바가 일어나는 거죠.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태양 질량이 10배쯤 되면 슈퍼노바 현상이 일어나서 붕괴가 되죠. 그러면 슈퍼노바가 일어나면 그 코어는 뭐가 되느냐 하면 뉴트론 스타나 블랙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요약할 수 있죠.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마지막 운명은 세 가지다. 태양 질량보다 적은 별들은 정확히 태양 질량 1.4배, 찬드라 세카르 질량 한계보다 적은 별들은 모두 다 마지막에는 백석 외성이 되고, 그 다음에 태양 질량의 5배, 10배 이렇게 넘어가는 별들은 슈퍼노바 상태를 거치게 되고, 초신성 상태를 거치게 되면 폭발하고 나서 코아가 블랙홀이 되거나 중성자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나로 요약한 자료를 보면, 자, 외곽가스가 불타면 크기가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헬륨 플래시 일어나는 3알파 프로세스가 일어나고, 자, 3알파 프로세스 보이죠? 헬륨 플래시가 일어나고, 예.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코아도 핵융합이 일어나고, 껍질도 핵융합이 일어나는 수평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코아에서 카본이 많이 모이면, 나중에 카본이 축퇴되는 그 상태가 되는, 정근성 가지의 거성이 되는 거죠. 정근성 별이 되면, 외곽 헬륨셀이 핵융합이 온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가 반지름이 커지고 그러면 식어되면 중력이 작용하게 되고 소위 말해서 밝기가 펄세이션, 맥동을 하는 거죠. 맥동한 그 별의 코아는 백석외성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외곽 가스를 다 분출해버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전체에서 외곽 그 가스를 분출하는 레이트가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태양은 주계열성 별은 10의 마이너스 14성 태양 질량을 매년 내보냅니다. 주계열성 별, 우리. 근데, 레드 자이언트, 거성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10의 마이너스 6성에서 10의 마이너스 7성 정도의 태양 질량을 솔라 윈도로서 내보냅니다. 근데 AGB 형태의 별은 심지어 10의 마이너스 4성에서 10의 마이너스 3성 태양 질량을 매년 분출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별의 외곽계에서는 대략 수만 년에서 수천 년이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런 형태의 별들이 마지막 상태가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좋아하는 행성상 성운이 되고 그 행성상 성운 코아가 백석외성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태양의 일생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